자, 이번 시간에 논의될 주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한 주제이고요.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시행자. 전에는 이제 조합만 출제가 되다가 골고루 거의 다 내주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라고 하는 거죠. 이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될 것인데 계획적 들어가면 아까 수용 방식 갔었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의 세목이라는 것이 고시가 되면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논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수용 방식의 시행자, 원래 법은 상당히 더 많은데요. 공공시행자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공시행자. 그 중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공사 시리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지자체장한테 임명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게 서울 메트로, 옛날에 서울 지하철공사라고 하는 거, 이게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요거 모르게 되면 그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논리체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가 장관이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이만큼을 나중에 믿을 수 있는 자들, 특히 지자체와 지방공사 수용 방식할 때 논의 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등 여러 명이 있는데 나머지 너무 길어서 내기 곤란하고요. 하여튼 토지 소유자도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겠지만 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토지 소유자 같은 시행자는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어마무시한 요건을 갖춰야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어디서 비슷한 주제 공부했냐면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걸 썼고 출제 포인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민간시행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역세권 개발사업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자가 되고요. 제주도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데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특례조항인데 뒤에 지문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중요 쟁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해 가실 때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틀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돼. 좀 이따 위탁, 대행 이런 얘기도 다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것을 줄줄줄 외웠을 때 조문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 갔을 때 이제 시행자를 봐야 되는데 이게 드디어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에서 동의요건,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바로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된 환지 방식의 가장 주된 시행자가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 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조합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있을 때만 조합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를 상정해서 토지 소유자도 환지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토지 조합은요, 정관이라는 것을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용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어떻다?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에 대응하는 개념이 규약이 되게 될 것이고, 최근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수용 방식 일대 규약과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일대 규약의 차이점을 물어봤던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전체 도시개발법을 한번 스크린을 다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방식일 때만 필요한 개념, 환지 방식이라는 게 종전 토지 가격과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가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것이 있을 테고요.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환지계의 유형으로서 뒤에 따로 공부할 게 채비지, 보류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땅을 많이 주거나 적게 줬을 때 그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해결한 것을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일 때 둘 다 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규약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일 때와 다르게 토지평가협의회, 환지계, 그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그리고 나서 지금 청산 등에 관한 내용이 규약에 포함이 돼야 된다. 또 지문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자체인 시행자 바로 규약을 작성한다. 이런 식의 지문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만 어떻다 규약을 작성한다. 뒤에서 지문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예외 지자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일 때는 국가 지자체일 때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지 방식일 때 마치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환지 방식일 때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 외에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지자체 등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는데 이건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요. 논리체계가 안 맞아요. 여기는 뭐를 제한다? 국가 제외라고 하는 거. 지자체 등의 범죄는 어떻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고요. 앞에는 분명히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해놓고 뒤에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자체 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을 국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문제터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 모순들까지 같이 지적을 해드리지만 일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법정 분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들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 다시 갑시다. 자, 환지 방식. 일단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뒤에서 실제 시행자, 토지 소유자 조합에 대응해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지자체 등의 범주는 뭐는 제외한다? 국가는 제외한다. 이런 것이 30회 때 출제가 됐던가 했어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최근 5년 사이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그림 봐야 되는 게 앞에서 우리 신도시 만들어가는 과정,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인가를 받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 신청 1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착수는 몇 년 내? 2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행자의 파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행자의 지정 취소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안 되고요. 실시계획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가 신청 1년 이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얼마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있지 없다라고 하면 시행자가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행자 변경해서 빨리빨리 사업 추진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착수까지 얼마 2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까지 문제는 2년 내라고 하는 것을 자, 답으로 뽑아내고 있고요. 틀린 걸 고르시오 할 때는 1년 내를 틀리게 뽑을 때 6개월이라고 틀리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출제하는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도시개발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한 줄 반에서 두 줄 정도 객관식 문제 구성할 때 딱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거 다 썼다가는 한 5줄 넘게 됩니다. 게다가 1년이란 말을 옳게 표현했다가는 뒤에 예외 6개월을
자,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섭해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틀리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공부하실 때는 무식하게 앞쪽은 1년, 인가신청은 인가신청,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받고 사업 착수는 몇 년 내? 2년 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것도 외우실 때는 가능하면은 말을 막 만들어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뭐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스스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은 얼마? 1년 이내, 일신 이렇게 갈 테고, 사업 착수, 착을 더 외울까요? 2착에서 2년 내 착수, 일신 2착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렸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만드시는 게 정확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예요. 내용은 간단한데 비해서 답을 많이 뽑았던 주제, 일신 이착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말을 자꾸 만드셔야 된다고. 1년 내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 가실 때 뭔가 자꾸 좀 노력을 하셔야 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반복의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본인이 외우셔야 되고, 본인이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암기 공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 공식은 거의 써먹을 일이 없는데 자기가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외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시험 돌아가서 뒤지게 막 책상에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나?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인천 쪽에서 그 강의할 때 뵀던 분인데, 그분이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물론 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영웅당처럼 얘기를 합니다. 1교시 끝나고 화장실 얼른 갔다 와서 막 책상에 뒤지게 쓰고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대. 어떤 아줌마가 계속 옆에서 쳐다보더래. 근데 지가 쳐다보든 말든 간에 나는 시험에 붙어야 되겠으면 어떻게 했나? 빨리 써야겠다. 막 주라고 써서 다 써갖고 이제 손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가 똑똑히 갖고 제 자리인데요 라고 이렇게, 제 자리인데요. 그 시험 보러 얼마나 긴장을 하면 지 자리인지 남의 자리인지 모르고 남의 자리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자리 썼으니까 어떻게 돼? 책상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놓고요, 책상은 해갖고 가야또 간다 때 들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 뒤 속으로.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셔서 결국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험 끝나고 또 폼나잖아. 남들은 그냥 얼떨결에 붙었는데 자기는 남의 책상에 뒤지게 썼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빨 까면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분은 써봤자 실제로 보실 일도 없고 볼 여유도 없어요. 시험 보실 때. 시험 보실 때 책상에다 뭐 책을 하나 펼쳐서 볼 수 있게 하더라도 볼 짬이 없어요. 왜? 어디 있는 줄 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책상에 써놓게 되면요, 그 사이 외워버려요.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시험 볼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써봤자 손만 뒤지게 아픈 케이스예요. 어찌됐든 의미는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줌마의 마지막 후일담, 앞에 있던 아줌마, 하나도 안 나왔네, 이렇게. 아니, 시험 끝나고, 그 교시가 끝났을 때, 그 이제 남이 써놓은 거 날로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네. 뭐 나왔다 한들 그 남의 글씨를 얼마나 알아보기 쉬울 것이며 등등등. 하여튼 간에.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인강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게, 자꾸 일신 이착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외우다 보면은 금방 나중에 이제 숙달되면 여기를 볼 때 일신 이착 끝 이런 식으로 가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 변경 사유 보셨고요. 세 번째, 위탁된 용어의 문제죠. 요 근래도 이제 계속 제가 오늘 또 이제 뉴스 기사 중에서 그런 걸 봤어요. 하여튼 신문사라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인터넷 언론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기사를 뽑아. 그래서 요 근래 봤던 게 뭐냐면, 어젠가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가 배달의 민족, 배민인가 이렇게 줄여 쓰던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데가 무슨 음식점하고 연계해주는 앱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걸 시켜본 적도 없고 등등등.
그런 게 왜 뜨는지 자체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진짜 먹방부터 시작해서 음식에 관한 뭐 식당에 관한 보도 이런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많이 광고할 때는 또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배민이라고 하는 그 앱을 통하지 않고 식당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배달료 2,000원을 그대로 받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근데 그 기사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뭐냐면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게 이제 앱 관련 수수료가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다. 이거 하고 배달 직원을 직접 요즘은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문 업체를 다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고용보다는 그게 더 싼가 보죠. 그래서 배달 수수료를 내는 거하고 그건 논점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직접 전화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자영업자가 그 배달의 민족인가 하는 회사한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배달 수수료가 제로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은 또 기자에서 창작일 수도 있어. 어떤 미친놈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기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하여튼 간에 배달 수수료 뭔 얘기하려고 하면 배달 수수료 배달 대행 얘기하려고 옆으로 좀 셌어요.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돈 몇 푼 주어줘갖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애한테 시켜먹는 거,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위탁은 윗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위탁, 청탁, 위탁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뼈대를 잡으셔야 돼. 사업 시행자, 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보면 뭐 철도건설 뭐 이런 것들, 항만 이게 규모가 큰 것들은 공공시행자에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공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굳이 외운다면 어떻게 간다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위탁과 대행의 용어의 정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뒤에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용어의 정의를 잡지 않게 되면 아사리판이 되고요. 물론 그때 논의의 전제는 앞에 설명을 했던 공공시행자의 종류가 줄줄줄 꿰져야지 이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공공시행자의 종류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을 수 있는 공공시행자. 이게 거의 세팅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탁과 대행이라고 하는 거. 30회 때 문제에서 이거 나왔었죠. 설계, 분양 등 해가지고 도대체 대행케 할 수 있는 범주가 뭐냐. 좀 이따 교재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근래 이슈가 됐던 게 위탁과 대행.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중설로 얘기하고 먼저 비용 분담,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분담 좀 이따 교재 가지고 확인해 볼 텐데 그저 외우시면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국토기획법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던 쟁점이죠.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나 이익을 얻은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자, 다른 지자체와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두 개 지자체가 하나의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자, 어떤 경우가 있다. 자,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루틴이에요. 27회 때가 나왔던 주제,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좀 이따 확인할 텐데, 기재부 장관은 절대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재부 장관은요, 국토교통부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간에 서로 국가 예산을 더 많이 땡겨 쓰겠다라고 할 때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장은,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하부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예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절대 우리 시험 범주에 기재부 장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돈 얘기할 때 행안부 장관 대신에 틀리게 구성할 때 기재부 장관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시행자 관련한 전체 그림 조합 전까지 보셨고 이제 교재 가지고 내용 보시고 나서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첫 번째 박스 왼쪽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이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틀렸죠. 없다는 다 틀린 표현. 자꾸 훈련하셔야 돼. 없다는 주로 틀리게 뽑는다는 거. 아까 국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옳았던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력이 되면 실력으로 푸시면 됩니다. 실력이 안 되면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테크닉으로도 풀어내셔야 돼서 자 하여튼 국가 시행자 될 수 있고요. 3번 한국철도공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된다. 아주 어려웠던 질문 외울 거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누가 철도시설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인데 쫓아가시면 안 돼. 철도공사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 헷갈릴 수밖에 없고 솔직히 철도공사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기타를 이용하니까 상상할 수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감도 안 와요. 뭐 하는 애들인지. 그래서 이건 전혀 중요치가 않아. 시험에 나왔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더더군다나 안 됐던 것들은 아니 그냥 기본 외우기도 힘들다고요. 자꾸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을 하시고 확률 높은 쪽에 배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지문이 8년간의 데이터를 지문을 다 분석을 했는데 이걸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강의하셔도 됩니다. 강의하셔도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정답을 잘 찍어내는 것이고 정답을 찍어낸다는 얘기는 지문을 하나하나 얘는 왜 맞고 왜 틀리고 이렇게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틀리죠. 인생 꼬인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학원 가르치고 이렇게 한 제가 19년, 20년 이렇게 약을 팔다 보면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서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 필기는 또 예술처럼 하고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대충 했으면 기억도 안 나. 가르쳐 볼 때 적당히 하고 날티나게 하면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다가도 와우 필기 진짜 잘한다 글씨도 이쁘게 쓰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인상이 가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또 만나거든. 또 만나면 되게 반가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만나. 그게 뭐냐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필기 자체 삶의 가치를 두는 거야. 오늘 또 4페이지나 깔끔하게 팔색 볼펜으로 골고루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흐뭇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퇴근할 때 그 마음 흐뭇함 오늘 뭔가 이렇게 묵직한 뭔가를 가져온 그 느낌 대가리에 쳐 넣어야 돼요. 책에다 작품을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저는 필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듣자. 자꾸 들으면서 외우고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시험 조금만 이상한 지문 나오면 이미 그 순간 무너져 버려요. 왜? 책을 쓰고 거의 작품을 쓰거든 사실은. 그분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책을 쓰는 과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책을 한 권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외우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은 중간에 막히면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내. 철도시설공단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맞는 것 같은 걸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답을 고르시오라고 했잖아.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는 표현을 쓰지만은 문제는 답을 고르시오잖아. 그러면 답은 뭐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자주 내왔던 거. 그러면 이렇게 처음 나왔던, 유사히로 처음 나왔던 지문들은 저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뭐라고 시부리든 말든 간에 모르는 거네? 넘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또박또박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거기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역세권, 철도 맞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맞는 걸 같은 걸 고르시오.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딱 한 가지예요. 외웠거나 외우지 않았거나. 그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외운 거 범주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외운 범주 내에서.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두 번째 박스.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편, 이런 건 다 반대 유치하니까 오른쪽 페이지,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규약을 정해야 된다.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만 어떻다? 규약을 정한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구조,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 특히 조합이 중요 쟁점인데 어찌됐든 간에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규약을 작성한다. 근데 예외 지자체 등 규약을 작성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바로 왼쪽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30회 14번 문제입니다. 어려웠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지자체 등의 범주, 보면 보니까 국가 빠져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 너무 어려워. 그리고 앞이랑 논리가 안 맞아. 그런데 어떨 거야? 법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밑에 토지 소유자 관련해서 규약 작성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와 수용 방식일 토지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규약의 내용이 달라진다.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환지계, 그 다음에 채비지, 청산 이런 네 가지 내용, 크게 네 가지 내용이 추가로 포함이 된다. 그게 28회 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 그래서 이게 규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사업 시행자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뒤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그 포함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결국은 환지 방식과 관련이 없는 거, 바로 사무소의 소재지인가요? 이것은 어떻다? 환지 방식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출제하는 테크닉을 보게 되면 28회 때 뭘 가지고 토지 소유자 규약, 환지 방식일 때 포함될 내용, 그 다음에 30회 때는 나머지 지자체 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삼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9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30회 때 나왔던 지문인가요? 지자체 규약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럼 출제위원들은 최근 28회 30회 문제에 걸쳐서 환지 방식의 시행자, 바로 토지 소유자 조합 또는 지자체 등 요걸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제가 문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조금 심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테크닉을 배워갈 텐데, 그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본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상을 하고 이런 문제들 자체가 나중에 100% 적중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적중을 한들 안 한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적중을 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나오도 기본 점수는 받아내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자료 96페이지 시행자의 변경, 아까 1심 2착 이렇게 갔었나요? 신청은 1년 이내, 착수는 얼마? 2년 이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았었죠. 그래서 자, 시행자 변경 사유 보니까 지문 가서 볼까요? 96페이지
1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주 쉬운 지문. 요게 한 2줄 조금 넘는 지문이야. 이 정도만 낼 수 있는 거야. 2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을 순서 바꿔치기 하는 거 느껴지시죠? 출제원들의 문제 절대 똑같은 지문 구성 안 하고 주어 수로 바꿔서 구성한다고요. 수험생들은 매번 어떻다고요? 지문 읽어가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심, 2차.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정권자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1년이 돼야 되죠. 사실은 이제 그 앞에 개발계획 수립 고실입니다. 구역 지정 고실이 아니라 여러 개 틀리게 했는데 1심 2착이라고 하는 거. 밑에 관련 기출 문제 가볼까요? 교재 28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심 2착에서 1번에 2착 나와 있죠. 2년 내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심 찾아봐야 되는데 3번 바로 가야 돼. 시행자가 구역지정 고시로부터 6개월 내. 틀렸죠?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얼마? 1년 이내. 근데 1년 이내에도 출제 오류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6개월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틀리게만 구성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28회, 그 다음에 29회 때 답을 한 번은 1신을 가지고 28회 때, 29회 때 아까 지문 형태 구성할 때는 2착을 가지고 답으로 구성하는 센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위탁 대행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97페이지 가서 자 지문부터 먼저 볼까요? 사업 시행자 지방공사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공공시행자에게 어떻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2번 OX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틀린 표현이고요. 사업주체인 지자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두려워도 저처럼 주어, 수로 자꾸 끊어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외웠던 게 기억이 나고요. 자, 또박또박 다 읽게 되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고요. 그 밑에 9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28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자 누가 대행케 할 수 있다? 높은 사람이 다 대행케 할 수 있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서 지자체 나와 있죠. 두 번째 관광공사 나와 있죠. 관광공사는 공공기관의 한 유형이죠. 예, 그래서 기억년 두 가지가 다 대행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쫓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민간시행자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공공시행자 누구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가 공공시행자. 그래서 공공시행자, 대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공공시행자. 그래서 기억년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30회 때 이 문제를 거꾸로 갑니다. 자, 지금요 28회 때는 누가 대행케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문제는 무엇을 대행케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주 어려운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 보니까 문제 길어지면 뭐 뒤를 보는 게 좋은데 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숫자는 답이 아니다. 모두 고른 것은 하게 되면은 항상 5번 찾아보는 센스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특히나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멘붕이 와야 됩니다. 저한테 배웠으면 무조건 멘붕이 왔어야 돼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개짜증이 나야 돼요. 시중에 있는 1000페이지 넘는 900페이지, 800페이지, 600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도 제가 장담한데 못 외워요. 근데 그런 책 갖고 수십 년을 강의해도 나도 못 외운다고 학원 강사도 풀 수 없어요. 이건 패턴만 갖고 끝장을 보시는 거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자, 법에 4개가 있어요. 4개가 다 예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이 몇 번? 5번. 근데 자, 그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 이런 것들은 한 2, 3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를 모두 고르셔야 할 때 절대 5번은 안 줘요. 왜? 기존 문제를 조금씩 짜깁기 하니까. 그래서 모두 고르셔야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5번 찍으셔도 무방하다. 또 물론 여기 또 얘기하면 그래. 자기가 공부는 더럽게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 모두 고르셔. 근데 5번이 없어. 기억니은 디귿일이 없어. 기억니은 디귿일이 미음이 없어. 그러면 막 와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장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럼 공부를 안 한 거지. 기본 공부를 해놓고 나서 찍어서 맞췄네 떨어져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해도 해야지. 이 학원 강의다 보면 별의별 인간 다 봅니다. 그래서 왜 찍은 게 안 맞냐고 짜증을 내는데 그럼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찍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찍을 주제에 찍었다고 한 얘기는 그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 문제를. 근데 시험 보실 때 찍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고. 이도 저도 못하고. 말은 강아지처럼 막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찍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 또 우리 또 만점 나와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 주변 사람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해서 물어볼 텐데. 이런 쓸데없는 상상 하면은 즐겁게 시험 볼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이것도 자기 최면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푸실 수가 있다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나 벌벌 떨다가 세월 다 보내요. 어찌됐든 위탁, 대. 자, 지금 쟁점 위탁, 높은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위탁할 수 있는 범주가 무엇인지를 제가 문제로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대통령령을 찾아봐서 도대체 뭐가 있느냐. 답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5번입니다. 법조문에 있는 거 다 카피해버릴 거니까. 출제위원도 그렇게 내니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실무적인 요소, 설계, 분양 등 실무적인 요소는 없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에 나머지 지문은 좀 그렇다고요. 그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죠. 요거 자주 나오는 주제 아닙니다. 요게 지금 사실 생각해보니까 30회 때도 다른 데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무조건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나머지 지문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자, 요걸 보려면 나머지 이슈를 하나만 체크를 해볼까요? 비슷한 문제가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 객시설 사업할 때 비용 분담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가서 하나만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23회 때인가 나왔던 지문인데요. 48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와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 옆에 지문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옳은 걸 고르시고 답을 뽑았던 것이고요. 이게 언제야? 24회 때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교재 99페이지 2번 지문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27회 때 틀리게 뽑았다고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은 24회 때는 옳은 걸 고르시오. 행안부 장관, 국토기획법. 27회 때는 틀린 걸 고르시오. 기재부 장관에서 틀리게 해서 돈 문제는 다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 이도 저도 싫으면 기재부 장관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지문을 뒤만 보셔야 돼. 어차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하는 순간에 나는 모르는 문제다라고 보고 뒤만 쓱 보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옳든 틀리든 간에 뒤만 한번 없다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자 지금 공부 1년간에 걸쳐서 제가 지겹게 기재부 장관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기재부 장관 보면은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지 문장을 알고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중선로는 거의 이제 19회 때 구성이 되고 안 나오는데 지중선로 얘기는 그렇습니다. 땅 밑에 전선 깔 때 원래는 5대 5의 50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설치를 요구한 자와 설치를 하는 사람이. 근데 자, 지중선로 얘기하려면 저기부터 해봐야 되나? 자, 공동구라고 하는 거. 공동구, 국토개혁에서 두 가지 포인트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 바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냄새 나니까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한다. 자, 지금 지중선로는 공동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전봇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땅 밑으로 전선 심어서 전기 공급하는 것을 지중선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선로라고 하는 거, 자,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된다. 조합은 형편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조합의 경우에는 3분의 1만 부담하고 설치 의무자가 얼마? 3분의 2를 부담한다 해서 19회 때 그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27회 때 행안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바로 지중선로 예외하나. 자, 요구자 조합이 3분의 1, 설치 의무자가 3분의 2.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잠시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시행자에 관한 주제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